보통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방식이 아주 선형적이잖아요. 1 더하기 1은 2가 되고 방에 사람을 한 명 더 부르면 딱 그 한 명 둔 만큼 방이 좁아지고 시끄러워지고요. 네, 맞아요. 노력한 만큼 결과가 정비례해서 나올 거라는 믿음이죠. 사실 이게 우리의 뇌가 세상을 좀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직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테이블 위에 펼쳐놓은 자료들을 보면 이 직관이라는 녀석이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오늘 심층탐구에서는 이 선형적인 착각을 완전히 깨부수려고 하거든요. 기대되네요. 특히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비즈니스나 뭐랄까 조직 구조로 넘어가면 그 1 더하기 1은 결코 2에 머물지 않단 말이죠. 오늘 분석해볼 핵심 자료는 박노보 교수의 연구를 비롯해서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수학적 확률의 관계를 다룬 문헌들입니다. 이 자료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미션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직관을 깨는 수학적 진실이 어떻게 조직의 기하급수적 성공 확률로 직결되는가 이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오류 중 하나가 사업이든 프로젝트든 사람이 무조건 많아야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머릿수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수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간극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료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질문 하나를 먼저 청취자분들께 던져볼까 하는데요. 무작위로 사람들이 모인 방이 있습니다. 네. 그 방 안에서 생일이 같은 두 사람이 존재하려면 최소 몇 명이나 모여야 할까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속으로 한번 맞춰보시죠. 1년은 365일이니까요. 우리의 그 선형적인 뇌는 즉각적으로 계산을 시작하죠. 날짜가 365개나 되니까 절반 정도인 180명은 있어야 확률이 반반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안정하게 겹치려면 200명은 있어야겠네. 이게 가장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저도 이 자료를 읽기 전까지는 정확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1년이 365일인데 어떻게 적은 인원으로 생일이 겹치겠어요? 그게 직관이죠. 그런데 수학적으로 도출된 실제 숫자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단 23명입니다. 방에 23명만 모여도 생일이 겹칠 확률이 50.7%, 즉 절반을 훌쩍 넘깁니다. 네, 거기서 끝이 아니죠. 41명이면 90.3%, 65명이면 99.8%로 치솟습니다. 와, 68명에서 70명 규모가 되면 무려 99.9%에 달한다고요. 70명만 모여도 사실상 생일이 겹치는 사람이 무조건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도대체 우리의 직관이랑 실제 확률 사이에 왜 이런 거대한 오차가 발생하는 겁니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기준점을 잘못 잡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파티에 가면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거든요. 나를 기준으로요? 네, 나랑 생일이 같은 사람을 찾는 거죠. 첫 번째 사람에게 가서 나랑 생일 같아? 물어보고 두 번째 사람에게 너는 나랑 같아? 이렇게 1대1로 물어봅니다. 이 방식은 단순히 선형적인 덧셈이에요. 23명이 모였다고 해도 나를 기준으로 하면 기회는 22번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확률이 낮다고 느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방 안에 모든 사람이 서로서로 인사를 나누고 생일을 확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파티에 있는 23명이 오직 저 혼자하고만 인사를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A와 B가 확인하고 B와 C가 확인하고 A와 C가 확인하고 이렇게 23명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1대1 연결고리, 즉 조합의 수를 계산해 보는 겁니다. 조합이요? 네, 23 곱하기 22를 2로 나눈 값인데 이게 무려 253개가 됩니다. 단순히 23명이라는 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점들을 잇는 253개의 선이 존재하는 겁니다. 와, 점이 아니라 선을 봐야 한다는 거군요. 기준이 나 한 명에서 네트워크 전체로 바뀌는 순간 완전히 달라지네요. 맞습니다. 단순한 덧셈이 아니라 구성원 전체의 상호작용이 만드는 조합의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는 진짜 이유죠. 논리적으로는 진짜 완벽하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 확률을 직접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벌써 머리가 좀 아파오거든요. 하하, 복잡해 보이죠? 그 23명 사이에서 생일이 겹치는 경우로 찾는다는 건 2명이 겹치는 경우도 있고 3명이 겹치는 경우, 심지어 3명이 같은 날 태어났을 경우까지 다 계산해서 더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이건 우리 같은 수학 초보자들한테는 너무 복잡한데 이걸 어떻게 그렇게 깔끔하게 50.7%라는 숫자로 도출해낸 겁니까?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겹치는 모든 긍정적인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다 더하려고 하면 수식이 기하급수적으로 꼬이게 되죠. 그렇겠죠.
그래서 수학자들은 이 문제를 풀 때 정면 돌파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사건이라는 아주 우아한 수학적 지름길이 등장합니다. 아, 여사건이요? 그 전체 사건에서 특정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을 뜻하는 그 용어 말이죠? 맞습니다. 적어도 두 명의 생일이 같을 확률을 긍정적으로 구하는 게 너무 복잡하니까 사고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뒤집는 거죠? 반대로 방의 모든 사람의 생일이 단 하루도 겹치지 않고 전부 다를 확률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 전체 확률인 100%, 즉 1에서 그 다를 확률을 통째로 빼버리는 거죠. 오, 긍정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대신 부정을 먼저 구해서 전체에서 도려내버리는 거군요. 네, 그러면 복잡한 계산 없이 우리가 원하는 성공 확률만 딱 남게 됩니다. 원리는 알겠는데 그럼 실제 계산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청취자분들도 지금 속으로 계산기 두드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주 단순하게 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1년 365일 중 아무 날이나 생일이어도 상관없죠. 확률은 365분의 365, 즉 1입니다. 네, 첫사람은 제약이 없으니까요.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방에 들어옵니다. 이 사람의 생일은 첫 번째 사람과 무조건 달라야만 합니다. 365일 중 하루를 뺀 364일 중 하루여야 하죠. 아,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의 확률은 365분의 364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세 번째 사람은 앞에 두 명과 모두 달라야 하니 365분의 363이 되겠죠. 아하, 그럼 분자가 365, 364, 363, 362 이렇게 계속 하나씩 줄어들고 그걸 23번째 사람까지 계속 곱해나간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1보다 미세하게 작은 분수들이지만 이게 24번 연속으로 곱해지면 그 값은 눈덩이처럼 쪼그라듭니다. 곱할수록 값이 작아지니까요. 네, 23명까지 곱하면 모든 사람의 생일이 전부 다를 확률은 약 49.3%까지 떨어집니다. 이제 이걸 전체 100%에서 빼면 어떻게 될까요? 아, 우리가 앞서 확인했던 그 50.7%라는 성공 확률이 남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계속해서 깎아내고 도려냄으로써 종국에는 성공을 확정짓는 방식이군요. 수학적으로는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접근이죠. 하지만 전문가님,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약간 논리의 비약이 생길 수 있거든요. 생일의 역설이 수학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걸리시나요? 사람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제가 어떤 비즈니스 팀을 짠다고 가정해보죠. 방에 23명을 모아놨다고 해서 그게 곧장 제 사업이 50%의 확률로 성공한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생일이 겹친다는 이 수학적 사실이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사실 그게 바로 이 자료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통찰입니다. 비즈니스에서 23명이 모였다는 건 단순히 머릿수가 늘어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그 253개의 연결망이 생겼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생일의 역설에서 생일이 일치하는 그 하나의 사건은 비즈니스 네트워크로 번역하자면 시너지가 폭발하는 결정적인 협력이나 돌파구를 찾아내는 치명적인 아이디어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아, 그러니까 253개의 파트너십 조합 중에서 단 하나의 잭팟이 터질 확률을 말하는 거군요. 정확해요. 비즈니스가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서 어떤 형태든 결정적인 화학작용이 한 번은 일어나야 합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엄청난 인재가 들어오거나 두 파트너가 결합해서 막강한 영업망을 뚫어내는 시기죠. 그렇죠. 보통 그런 스파크가 한번 튀어야 사업이 굴러가니까요. 초기 리더 23명을 모으면 그들 사이에서 253번의 상호작용 기회가 발생합니다. 그 253개 연결망 안에서 적어도 하나의 거대한 시너지가 터져나와서 비즈니스 전체의 국면을 뒤집어 버릴 확률, 그게 바로 절반을 넘어선다는 의미입니다. 와, 이게 바로 비즈니스의 임계점이자 폭발이 시작되는 골든 크로스군요. 맞습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365명을 꽉 채워 모아야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연결하니까 확실히 와닿네요. 253번의 시도 중 단 한 번의 결정적 스파크만 튀어도 전체가 불타오를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사실 현실의 창업자나 리더들이 23명이라는 임계점까지 가는 과정을 보면 정말 눈물겹습니다. 네, 그 과정이 절대 쉽지 않죠. 초기에는 1명, 2명, 3명 이렇게 진짜 선형적으로 사람을 모아야 하는데 이때는 엄청난 중노동처럼 느껴지고 노력 대비 성과가 거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네, 자료에서는 이 시기를 인내의 구간 혹은 함정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는 아직 연결막이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에너지를 쏟아도 정체된 것처럼 보이죠. 사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포기하잖아요. 맞아요. 스스로 소질이 없다고 자책하거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감정적으로 무너집니다. 하지만 통계는 다르게 말하죠.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니다. 네, 그건 실패하는 게 아니라 단지 23명이라는 임계점에 아직 도달하지 않아서 상호작용의 조합이 충분히 쌓이지 않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와, 15명, 20명까지 모았을 때 힘들다고 그만둔다면 그건 25개의 조합이 터지기 직전에 도화선을 스스로 잘라버리는 거나 다름없군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차가운 수학적 궤도를 믿고 버텨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3명까지 버티는 게 중요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수학 풀 때 말이에요. 네. 성공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실패를 도려내는 여사건의 방식을 썼잖아요. 이 여사건의 철학이 실제 비즈니스 전략, 그러니까 경영이나 조직 관리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겁니까? 완벽하게 적용됩니다. 사실 비즈니스에서 이 여사건의 전략을 취하는 것이야말로 기하급수적 성장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오, 어떤 식으로요? 보통 사업하면 어떻게 성공할까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리더 개인의 뛰어난 영업력, 화려한 말솜씨, 강인한 멘탈 같은 긍정적 변수를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기에 의존하는 방식은 치명적인 한계가 있어요. 바로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창업자가 아무리 스티브 잡스처럼 발표를 기가 막히게 잘해도 밑에 들어온 23명의 팀원들이 전부 다 스티브 잡스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긍정을 증명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소수의 천재나 능력자에게 의존하게 되고 조직이 커질수록 실패할 구멍이 무수히 생겨나게 되죠. 변수가 너무 많아지는군요. 네, 그래서 성공한 조직들은 정반대의 접근법, 즉 여사건의 전략을 씁니다. 성공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조직에서 실패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어떻게 완벽하게 제고할 것인가,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거죠. 실패의 확률을 제고한다고요? 네, 그리고 비즈니스 현장에서 이 실패의 변수들을 원천 차단하고 도려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표준화된 시스템입니다. 잠깐만요. 표준화된 시스템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매뉴얼 같은 걸 뜻하나요? 네, 맞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플레이할 수 있는 정형화된 영상 프레젠테이션이라던가 고객이 어떤 거절을 하던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진 완벽한 스크립트, 그리고 모든 신규 파트너가 동일하게 이수해야 하는 정해진 교육 루틴 같은 것들이죠. 개인의 컨디션이나 화려한 언변, 심지어 그날의 기분 같은 변수들이 사업 성패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막는 거군요. 그렇죠. 조직원의 능력치를 평준화시켜서 실패 변수를 아예 차단해버리는 통제 방식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모든 걸 표준화하고 매뉴얼화 한다면 그건 오히려 조직원들의 창의성을 억압하는 거 아닐까요? 창의성 억압이요? 네. 실패를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다 똑같은 대본만 줄줄 읽게 만들면 비즈니스에 꼭 필요한 혁신이나 개인의 번뜩이는 기지 같은 건 완전히 죽어버릴 텐데요. 오, 아주 훌륭한 반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시스테마의 목적이 모두를 로봇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죠? 바로 최저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뛰어난 개인의 창의성은 분명 훌륭한 무기지만 조직 전체를 지탱하는 뼈대가 될 수는 없거든요. 천재적인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 날 혹은 아주 평범한 능력을 가진 파트너가 현장에 나갔을 때도 비즈니스가 절대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시스템이라는 건 가장 평범한 사람이 들어와도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안전한 궤도를 만들어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보 증명, 즉 풀프루프 시스템이죠. 실패의 변수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면 그때부터는 조직의 상호작용 자체가 아주 자연스러운 네트워크 효과를 내면서 무조건 성공이라는 방향으로만 흐르게 됩니다. 창의성은 그 단단한 기반 위에서 발휘되어야 진정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고요. 듣고 보니 오늘 이 대화의 진정한 아하 모먼트가 바로 여기네요. 우리는 보통 성공이란 올바른 사람, 아주 뛰어난 사람을 찾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다들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런데 여사건의 경영 전략이 말해주는 진짜 통찰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성공은 뛰어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어설픈 사람이 들어와도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군요. 안 될 확률을 다 깎아내서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상태만 딱 남기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이 수학적 원리가 비즈니스에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죠.
자, 그럼 이 치밀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아까 말한 수멜사명의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해보겠습니다. 골든크로스가 터지고 조직 내부에서 시너지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기 시작해요. 그럼 리더는 언제까지 이 팽팽한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걸까요? 끝이 있을까 궁금하시죠? 네, 아까 생일의 역설에서 궁극의 확률을 보여주었던 그 숫자 70명 규모가 되면 비즈니스는 어떻게 변합니까? 자료에 따르면 핵심 조직원이 68명에서 70명 규모로 성장하게 되면 그 비즈니스는 통계적 확정 상태에 진입합니다. 즉 99.9%의 확률적 완성 단계에 오르는 거죠. 저는 이 현상을요, 단순히 우주 로켓을 쏘아 올리는 것보다는 원자로의 임계 질량에 비유하고 싶어요. 오, 원자로의 임계 질량이요? 어떤 의미인지 좀 더 파헤쳐 볼까요? 그 우라늄 같은 방사성 물질이 핵 분열을 할 때 덩어리가 너무 작으면 중성자들이 서로 부딪히지 못하고 그냥 허공으로 빠져나가 버려서 불이 꺼지잖아요. 아, 그렇죠. 반응이 멈춰버리죠. 네, 그게 딱 23명 이전의 상태인 것 같아요. 사람을 모아도 시너지가 안 나고 흩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라늄을 계속 뭉쳐서 23명이라는 특정 질량에 도달하면 중성자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엄청난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골든크로스가 터지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마침내 70명 규모의 거대한 질량이 되면 방 안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중성자들이 서로 부딪히며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외부에서 억지로 불을 붙여주지 않아도 스스로 영원히 타오르는 상태, 즉 연쇄 반응이 멈출 수 없는 폭발적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한 비유네요. 70명 규모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조직은 바로 그 스스로 타오르는 원자료가 됩니다. 리더가 계속 불을 지필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네, 리더가 초기처럼 맹렬하게 에너지를 쏟아붓고 개입하지 않아도 방 안에 70명이 만들어내는 수천 개의 조합이 끝없이 새로운 시너지와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자료에서는 이것을 궁극의 조직 자생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생력이 생겼다는 건 리더의 어깨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책임감에서 비로소 해방된다는 뜻이기도 하겠네요. 맞습니다. 23명의 임계점을 돌파할 때와는 또 다른 완전히 질적으로 변이된 새로운 생태계가 안착하는 겁니다. 2단계에 오르면 시스템의 실패 확률은 사실상 1% 미만으로 소거됩니다. 수학적으로 완벽한 무중력 궤도에 안착한 것이고 리더 개인의 일시적인 부재 정도로는 이 거대한 흐름을 절대 멈출 수 없게 되죠. 수학이 보장하는 영속성을 획득하는 거군요. 오늘 저희가 다룬 자료들은 정말이지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요. 깊은 의미가 있죠. 선형적 사고에 갇혀서 조급해하던 우리에게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얼마나 강력한 조합의 팽창력을 가지고 있는지 통계적으로 증명해 주었잖아요. 무작정 사람만 늘리는 게 아니라 그 연결고리를 보아야 하고 성공을 억지로 증명하려 들지 말고 여사건의 전략을 통해 실패의 확률을 집요하게 도려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수학이 주는 차가운 위로입니다. 차가운 위로요? 네. 초기 비즈니스를 구축하면서 정체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겪는 답답함과 거절감은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23명이라는 임계점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그 조합의 수를 채워나가는 지극히 정상적인 수학적 궤도를 걷고 있을 뿐입니다. 확률은 결코 배신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이 수학적 통찰을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이 내일 현장에서 만나게 될 새로운 파트너나 고객 한 명은 단순한 1 더하기 1의 덧셈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어쩌면 그 한 명이 여러분 조직의 밋밋했던 그래프를 수직으로 폭발시킬 바로 그 23번째의 기폭제, 원자로의 임계 질량을 넘기는 마지막 우라늄 조각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겪은 그 뼈아픈 거절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내일의 기하급수적 폭발을 맞이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22번째 퍼즐 조각이었을 뿐이죠. 아주 멋진 시각의 전환이네요. 내일 만나게 될 그 운명의 기폭제를 위해 오늘 밤 여러분은 어떤 매뉴얼을 다듬고 어떤 시스템의 빈틈을 도려내시겠습니까? 성공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박노부 교수의 생일의 역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위대한 비즈니스 전략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